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주식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의 개념인데요. 주식은 뭐예요? 기업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죠. 이 자금을 이제 주식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주고 그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거나 법인이 청산을 했을 때 자녀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투자 방법이 주식이죠. 자, 첫 번째, 회사에 투자한 자금의 비율만큼 소유권을 나눠 가진다. 그러니까 회사에 투자했으니까 그 투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비율만큼 소유권을 가지는 개념이고, 투자자는 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요.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재산으로서 기초자산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의 권리, 주주권을 획득한다 그랬는데, 주주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경영 참가권, 이익에 대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이익 배당 청구권, 법인이 청산을 했을 때 자녀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권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기자본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는 없고요. 그러니까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거는 빌리는 거예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으로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채권으로 자금을 빌렸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부채에다가 계상을 하게 돼요. 그럼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죠.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을 계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별표 2개인데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주식은 자기 자본인데 이거를 타인 자본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환 의무가 없는데 상환 의무가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는데 악화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지문들이 바꾸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지문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투자한 비율만큼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본 조달은 쉽게, 실패하더라도 일부에 대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자, 자본시장법상 증권인데요. 이 개념은 증권과 파생 상품을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요거 구분하는 기준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즉, 제가 100만 원 투자했다. 다 잃었는데 다 잃고 끝나냐? 아니면 다 잃고도 더 뭔가를 내야 되느냐? 원본 초과 손실. 이것이 없으면 증권. 원본 초과 손실이 있으면 파생 상품.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적으로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원본 초과 손실 의무가 없는 것이라는 개념이고요. 6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 채무 관계에서의 채권이 표시된, 우리가 흔히 채권으로 대표되는 채무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한 지분에 따른 권리가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이제 좀 공부하시는 주식, 이걸 우리가 지분증권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우리 펀드에서 공부하셨던 수익권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 수익증권이고요. 별도의 투자 계약에 따라서 그 투자 계약에 따른 수익권 같은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 이거를 투자 계약 증권, 증권이어서 얘는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데 수익 구조가 파생 상품의 수익 구조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뭐 ELS, DLS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 결합 증권이고요.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 자체가 상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탁증권의 형태로 상장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예탁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시고요. 주식하고 증권 중에서 뭐가 더 큰 개념이냐,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권은, 주식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6개의 모든 증권을 다 아우르는 큰 개념이고, 주식은 증권의 한 종류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의 종류 한번 볼게요. 주식의 종류는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 다시 나올 수 모르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분배에 따라서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의 기준이 되는 표준 주식, 이걸 우리가 보통주라고 하고요.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할 때 보통주보다 먼저, 우선적인 지위니까 먼저 받을 수 있는 주식, 이걸 우리가 우선주라고 합니다. 이 우선주는 참가적과 비참가적으로 구분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익이 있어요. 제가 우선주 갖고 있으니까 먼저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걸 배당할 때 우선주를 포함해서 배당할 거냐, 우선주를 빼고 배당할 거냐의 문제예요. 우선주를 포함하면 참가적 우선주, 우선주를 빼면 비참가적 우선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누적적, 비누적적은 올해 이익이 없었어요. 저는 이익 배당을 받으려고 우선주를 샀는데 이익이 없어서 배당이 안 된 거예요. 다음에 이익이 엄청나게 난 거죠. 나 작년에 못 받았으니까 올해 작년 거까지 줘. 이거를 합쳐서 주면 누적적 우선주. 당해 연도만 계산해서 합쳐주지 않으면 비누적적 우선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후배주는요. 우선주의 반대 개념이죠. 이익배당과 자녀재산 분배에서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게 후위, 늦은 지위를 가지는 그런 주식이고 혼합주는 이익배당은 우선하고 자녀재산 분배는 후위하는 이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바꾸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의결권주는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결권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무의결권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액면 표시에 따라서 주식 겉면에 액면 가격이 써있냐 써있지 않냐에 따라서 써있으면 액면주, 안 써있으면 무액면주인데 우리나라는 액면주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액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식은 5,000원을 액면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액면이라고 하는 거는 발행된 전체 자본금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투자의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액면가와 주가는 다른 거죠. 액면가가 5,000원이지만 시장에서 20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액면가액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의 개념이고 그 유한 책임 한도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상법상 액면 금액은 주식별로 균일해야 되죠. 한 회사의 주식이 어떤 건 5,000원짜리, 어떤 건 10,000원짜리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고 100원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5,000원이 대부분이다. 기억하시고요. 기명 여부는 겉면에 주주의 이름이 써 있으면 기명주, 안 써 있으면 무기명주인데 우리나라는 기명주를 채택하고 있어요. 왜 기명주냐면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실물로 거래하지 않아요. 실물로 거래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분실, 도난, 오손, 훼손, 파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면 한 군데 맡겨놓죠. 어디에 맡겨놔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데 맡겨놔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제 실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예탁결제원에서 거래를 관리하거든요. 이럴 때 그 주주들의 명부를 일일이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면 A가 B한테 주식을 팔았다. 그럼 몇 번째 주식은 A 거였는데 B 거로 바뀌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걸 바꿔서 표시하는 거를 고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칠 개자, 쓸 서자, 개서라고 하고요. 뭘 고쳤었어요? A에서 B로 명의를 고쳤었죠. 이걸 우리가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결제제도라고 해서 뒤에 나올 텐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집중 예탁해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래서 명의개서를 할 때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개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개서가 될 수 있도록 실질 주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겉면에 써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기명주를 채택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업 공개인데요. 기업 공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회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회사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사실까요? 안 살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팔려면 이 기업이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사람은 몇 명이나 있고 매출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고 이런 걸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주식을 팔 때 어쩔 수 없이 기업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신주 공모, 새롭게 주식을 만들어서 팔거나 구주 매출, 이왕 만들어져 있는 주식, 구주, 옛날 주식인 거죠. 구주를 팔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를 기업 공개라고 한다. 여기 별표가 있는 이유는 얘를 이렇게 쳐놓고 얘는 누구냐? 기업 공개다.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얘는 상장하고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기업 공개는 주식을 파는 것이고 상장은 그 주식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공개가 됐으나 상장되지 않을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업은 공개해서 일반인에게 팔았는데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면 시장 밖에서 거래가 되겠죠.
장외 주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기업 공개는 상장하고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고요. 기업 공개가 안 되면 대주주나 그 특수 관계인들이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일반인에게 판다는 것은 소유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고요.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 자, 기업 공개 요건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고요. 또 일반인에게 팔 때 일반 주주들, 이걸 우리가 이제 소액 주주라고 하는데, 소액 주주가 일정 부분 이상이어야 된다. 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30%를 각각 규제하는데 율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업 공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 예, 그래서 주식을 일반인에게 파는, 새로운 주식을 공모하든 구주를 매출하든 이게 기업 공개고, 소유 집중은 완화가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거래소, 이걸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 공개는 상장되지 않더라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하는 것이라면,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산되는 건 상관없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행위 자체이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되고,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한다.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파는 기업 공개는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파는 거예요. 기업 단위로 파는 거죠. 그런데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주가 있고, 하나는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대주주들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우선주가 있어요. 그럼 시장에 상장할 때는 A 기업 주식, 일반 주식이 있고, 괄호 열고 우 해서 우선주가 또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자체는 기업 단위로, 기업 공개 자체는 기업 단위로. 그런데 상장은 그 기업의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종목 단위로 상장이 된다.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는 바꾸어서 시험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지문이고요. 증자. 증자는 글자 그대로 뭐예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증자라고 하는데, 증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 돈을 받았으니까 실질적인 재산도 증가가 됐고요. 밑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공짜로 발행하는 거예요. 공짜로 발행했지만 주식은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증가를 했고요. 실질 재산은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돈을 안 받았으니까 실질 재산의 증가는 없는 거죠. 시험에는 얘가 자주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무상증자는 자본금 증가도 없고 실질 재산 증가도 없다. 틀린 거고요. 자본금은 증가했잖아요. 그죠? 또는 자본금은 증가하고 실질 재산 증가도 이루어진다. 증가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실질 재산의 증가는 없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배당이에요.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배당할 수도 있고요. 현금 대신 주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주식으로 줄 때는 이익금 대신 주는 거니까, 배당금 대신 주는 거니까 공짜로 주겠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무상증자 방법이고, 여기 지금 별표가 3개인 이유는 뭐냐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박스 안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또는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짝짓기 잘못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고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주배정이에요. 주주배정은 신주 인수권을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그래서 일반적인 유상증자라는 지문이 있으면 얘는 주주배정이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잘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주주 배정을 하는 이유는 소유 지분별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기존의 주주님들이 갖고 있는 비율대로 그대로 주식이 늘어나기만 하는 거니까 지배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데, 약점이 뭐냐면 대량의 증자를 할 때 되게 불리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1,000억을 증자한대요. 제가 5% 보유하고 있어요. 저보고 50억 내래요. 그럼 제가 50억 없으면 그 비율대로 참여를 못 하잖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뭐냐면 주주 우선 공모예요.
주주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주분들이 다 사서 소화가 됐다.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주주들이 사지 않고 남은 주식이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권주라 그래요. 실권주가 있으면 그걸 일반인에게 파는 방법. 이게 주주 우선 공모고요. 그래서 주주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준다는 게 키워드고요. 제3자 배정은 주주도 아니고 남도 아닌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임직원. 임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남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배정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는 일반인에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거. 이게 일반 공모고, 직접 공모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주식을 공모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금융기관 같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제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게 어렵지요. 이걸 누구에게 의뢰를 해서 맡겨요. 뭐 일반적으로는 증권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증권회사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주가 계산하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일반인이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이 그 업무를 수행한 증권회사한테 주식을 한꺼번에 넘겨요. 그러면 그 증권회사가 그걸 받아서 그걸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를 인수회사 또는 인수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증권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증자한다. 그럴 때는 다른 인수기관에 맡기지 않겠죠. 본인들이 직접 하겠죠.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직접 인수기관 없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면서 공모하는, 이걸 우리가 직접 공모라고 하고요. 이 직접 공모는 인수기관 없이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 책임으로 공모하는 거예요. 주로 누가 하겠어요?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직접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요거 놓고 얘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 공모의 방법으로는 증자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증자가 가능하다. 유상증자의 한 종류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간에 자본금 증가와 실질재산 증가 여부 확인해 두시고, 유상증자의 종류 잘 기억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주주 배정과 직접 공모는 눈여겨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주식의 발행에서 감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감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공부하셨던 증자하고 반대 개념이 되겠죠. 증자는 자본을 늘리는 것이라면 감자는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왜 줄이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본금을 줄이는데 누적된 부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본금이 10억 정도 있는데 빚이 한 9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 9억을 감자를 해서 없애버리고 부실을 떨어내는 개념이 이제 감자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주식수가 줄었으니까 액면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액면 분할을 해서 액면 가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액면 금액에는 변동 없이 자본금 감소 금액만큼만 누적 손실금과 상계해서 부실을 떨어버리는 이런 행위를 감자라고 한다. 이건 여러분이 용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우리 자사주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흔히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익금이 있다. 그럼 이익금을 가장 쉽게 배당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익금만큼 주식을 주는 주식 배당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경우에 뭐가 있냐면 자사주 매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주식 숫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주식이 희소가치가 생기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배당을 하는 것보다 우리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이 다수의 자금들을 모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좀 위배된다라고 해서 금지하는 측면이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주가 조작 같은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자, 자사주는 배당금을 재원으로, 그러니까 이익이 난 거죠.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 숫자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주당 가치를 높이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고요.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은 임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한다거나 또는 이유 없이 주가가 폭락했을 경우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주가 부양이라고 하는 효과 때문에 결국 주가 조작 같은 데 활용될 수 있어서 금지되는 것이죠. 총 발행 주식 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한다는 주식회사의 원리를 거스르는 측면, 원칙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개념하고요. 목적 정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시장들이 구분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KRX 한국거래소라는 걸로 통합이 돼서 본부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이제 코스피 시장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기준이 미달되는 이런 예를 들면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성장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거래되는 것이 코스닥. 그 전 단계의 거래가 이제 코넥스 이런 시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요걸 우리가 시장에 올린다. 그래서 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 부담이나 판매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인수기관이라고 하고요. 효과가 있어요. 긍정적 상장 효과와 부정적 상장 효과가 있는데 시험에는 주로 긍정적 상장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상식적인 것들, 예를 들면 상장을 하면 회사의 공신력이 높아지죠. 우리 상장 기업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두 번째, 주식의 유동성은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죠. 왜 증가가 돼요?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쉽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 빨리 회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는 유동성이 감소된다는 지문이 많이 나오고요. 자금 조달이 그만큼 용이할 거고요.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할 테니까 상장 기업이니까 담보 가치,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담보 가치가 높아질 거고요. 회사 홍보나 지위가 향상될 거고 종업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광고 효과가 있고 소유 주식은 어떻게 돼요? 상장돼서 거래되면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겠죠. 그러면 주식이 여러 사람들한테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소유 주식은 어떻게 돼요? 분산돼요. 근데 이거를 집중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많이 내죠. 그래서 상장 효과 중에서는 특히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부분, 소유 주식이 분산된다는 부분, 이거 바뀌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고 부정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이제 출제 빈도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많아지니까 경영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경영권의 위협, 뭐 악의적인 M&A 같은 것들이 시도될 수 있고 공시 의무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공시람에 따라서 기업 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또 적정 배당에 대한 압력,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많아지면 일정률의 배당을 해달라는 압력이 있을 수 있고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해외에 상장할 때는 직접 상장하지 않고 아까 우리 예탁증권이라는 걸 상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디파짓 레시피 해가지고 예탁 증서를 발행해서 상장해서 거래가 된다.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긍정적 상장 효과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거래소는 2005년 1월에 출범을 했고요. 유가증권 시장, 이걸 코스피라고 그랬고요.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그래서 지수를 개발하거나 다양한 시장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결제제도는 유가증권은 실물로 거래하지 않고 어디에 맡긴다 그랬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해서 매매 거래합니다. 그래서 실물 인수도 없어요. 대신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가 되는데 이거를 대체결제제도라고 하고요. 요거 뭐 한국거래소 뭐 금융위원회 아니에요. 예탁결제원에 예탁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장점은 실물 수수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실, 도난, 훼손, 오손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결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장점은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의 매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거래는 보통 결제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결제가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지문이죠. 3일 잘 기억하시고요.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거 저희가 통상 영업일이라고 표현하는데 토요일이라든지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12월 31일 이런 공휴일은 공식적으로 휴장이고요. 거래 시간이 있는데 거래 시간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규장은 우리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거래가 되죠. 이 시간은 정규장, 시장이 열려있는 시장이에요. 이때는 경쟁 매매라는 걸로 거래를 해요. 경쟁 매매는 뭐냐면 파는 사람도 여러 명이고요. 사는 사람도 여러 명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할 때 어떻게 거래를 해요? 서로 가격을 불러요. 나 얼마에 사겠소? 나 얼마에 팔겠소?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부른다고 해서 부를 호자, 가격 가자에서 호가. 그래서 호가로 거래가 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거래 체결되는 기준은 뭐예요? 가격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가격. 그러면 제가 팔고 싶어요.
가격을 어떻게 부르면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싸게 팔겠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가의 매도 호가가 체결이 빨리 되고요. 살 때는요. 비싸게 사겠다면 되겠죠. 고가의 매수 호가로 거래가 돼요. 그런데 가격을 똑같이 불렀어요. 똑같이 2만 원에 사겠소.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호가한 사람이 먼저 체결돼요. 그래서 시간 우선의 원칙. 그래서 장중에는 두 개의 원칙이 중요해요. 이건 순서도 중요해요. 가격이 먼저고요. 아무리 내가 먼저 호가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으면 체결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같은 가격이라면 두 번째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 우선, 시간 우선 기억해 두시고 15시 20분부터 그 다음에 그 15시 40분까지 20분 동안은 매매 체결이 안 돼요. 단일가 거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가 계산해야 되고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단일가 거래고요. 요 20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 뒤에 20분. 그러니까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 요 20분 동안은 시간외 종가 매매가 돼요. 시간의 종가 매매라는 건 요 기간 동안에는 종가로만 거래가 돼요. 장이 시작할 때 만들어진 가격이 시가, 끝날 때 만들어진 가격이 종가. 그럼 요 20분 동안은 종가 매매라는 건 종가로만 거래가 된다는 거니까 내가 가격을 지르는 거야, 안 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야,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무조건 종가, 그날 마지막으로 결정된 그 가격으로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 매매에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종가로만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 뭐만 적용되는 거예요? 시간 우선의 원칙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시부터 18시까지는 매 10분마다 18시까지 동시호가라는 걸로 거래가 돼요. 동시호가는 뭐냐면 10분 동안 다 가격을 불러요. 그럼 호가를 막 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으면 막 거래가 될 텐데 시간 가격이 똑같으면 시간 우선 정도 막 거래가 될 텐데 10분 동안 거래 안 해요. 그냥 가격을 막 부르면 그 가격을 다 모아놨다가 10분에 한 번씩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는 안 중요해요. 먼저 불렀냐, 나중에 불렀냐 안 중요해요. 10분 동안에 부른 가격은 어차피 끝에 가서 한 번씩 정산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이때는 가격 우선만 중요해요. 시간 우선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동시에 호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종가 거래는 종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 우선이 적용이 안 돼. 그런데 동시 호가는 동시에 다 호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 우선이 적용이 안 돼. 요 두 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장 전에는 우리 책에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간 외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최근엔 제도가 바뀌어서 8시 30분까지 거래가 되는데 여러분은 교재 기준으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거래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규 시장은 몇 시예요? 9시부터 15시 30분. 요 시간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시간의 시장은 개장 전에 7시 30분부터 9시, 폐장 후에 15시 40분부터 18시. 요거는 제가 아까 왜 그런지 설명드렸고요. 거래 단위는 유가증권 시장은 호가를 하는데 호가 단위를 정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겠다, 팔겠다 호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싼 거는 상관이 없는데 비싼 거. 예를 들면 제가 한 주식이 256만 7,852원이에요. 그럼 256만 7,852원 매수. 제가 부른 거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너는 원 단위까지 호가하지 말고 1,000원 단위로 끊어. 이렇게 해서 호가 단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1, 5로 정하거든요. 유가증권 시장은 7단계예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그래서 1원부터 1,000원까지 7단계인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5단계로만 운영하는 거예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그래서 1원에서 100원까지 5단계.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매매 수량 단위는 한 주 단위로 거래가 된다. 예전에 10주였던 것 때문에 예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10주 아니고 한 주 단위로 거래한다. 기억해 두시고 거래 방법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데요. 거래소의 회원은 다 금융투자 회사들이에요. 개인들이 거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회사한테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위탁 매매로 거래가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을 경유해서 거래할 수 있다. 자, 매매 거래에서 위탁 증거금 사주세요, 사왔는데 안 사요 하면 안 되니까 그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 일정한 돈을 맡겨요. 이걸 우리가 위탁 증거금이라고 하고요.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징수하고 징수 비율은 회사별로 자유로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금전으로만 내야 된다는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위탁 수수료 위에 거는 증거금이고요. 밑에 거는 수수료니까 사주고 팔아준 거에 대한 고맙다고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매매 거래가 성립되면 투자자에게 징수하고요. 요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요. 직원을 경유하면 제일 비싸고요. 혼자서 하면, 예를 들면 집에서 하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로 하는 MTS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증권 거래세, 얘가 중요하죠. 특히나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요율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증권 거래세는요, 살 때는 안 내요. 세금을. 언제만 내냐면 팔 때. 그래서 지분이 양도되는 경우 누구한테만, 매도자한테만 부과가 된다라는 것도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0.5%, 상장 주식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0.25인데 증권거래세가 다가 아니고 증권거래세 0.1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0.15를 합해서 0.25%가 부과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25, 코넥스 시장은 아무래도 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0.1.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요 세 개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은 증권거래세 0.1, 농특세 0.15다. 특히 최근에 제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요 세율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의 체결에서요. 계약 체결의 원칙은 제가 설명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장중에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매도 팔겠다는 사람은 낮은 매도 호가로, 매수 사겠다는 사람은 높은 매수 호가로 체결이 되고, 가격이 같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시간이 우선되죠. 그래서 선 접수 호가를 우선한다. 그런데 동시 호가가 됐을 경우에 위탁 매매, 금융투자회사가 자기 거 사거나 팔러 올 수도 있고 고객이 부탁한 거 사거나 팔러 올 수도 있죠. 그럼 뭘 우선해 줘야 돼요? 당연히 위탁 매매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위탁 매매가 자기 매매보다 우선하고요. 수량 우선 배분, 수량 우선 배분은 뭐냐면 똑같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더 큰 주문을 한 사람을 우선해서 배분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소액 주문 낸 사람들이 좀 이제 소외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 6단계 배분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뭐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동시호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분 동안 쭉 호가를 하고 10분에 한 번씩 계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얘는 동시에 호가를 해요. 그럼 뭐가 적용이 안 되죠? 얘는 시간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격 우선의 원칙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거 뭐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요 순서 그대로, 예를 들면 가격과 시간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관련해서 동시호가 매매는 아까 동시에 호가하니까 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시간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뭐만 적용된다? 가격 우선의 원칙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얘는 이렇게 박스 쳐놓고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문 자체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동시호가는 동시에 접수된 거고 선후가 분명치 않은, 그러니까 10분 동안에 누가 먼저 했는지 누가 나중인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시간 우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시간의 종가 매매 포인트는 뭐예요? 종가예요, 종가. 그럼 얘는 무조건 뭘로 거래되는 거예요? 종가로. 그럼 뭐가 적용이 안 돼요?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럼 얘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만 중요한 거예요? 시간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대주주 간의 지분 조정 등의 대량 거래로 인한 주가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가격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 자, 동시호가는 뭐예요? 동시호가 같은 경우는 동시에 호가를 하니까 뭐가 적용이 안 돼요? 시간 우선이 의미가 없다. 왜? 10분 동안은 먼저 하나 나중에 하나 상관없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가격만 중요하다. 이 얘기고, 종가는 어때요? 종가 같은 경우는 같은 가격,
종가로만 거래가 되니까 뭐는 중요하지 않다? 가격 우선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 네, 시간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잘 챙기시고요. 매매 결제. 거래 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요게 뭐였죠? 보통 결제였죠. 3영업일째 된 날 결제가 되고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매수자금에서 위탁 증거금 빼고요. 그 다음에 위탁 수수료 빼고 그 남은 돈만큼 주식을 인수하시는 거고, 매도자 같은 경우는 위탁 수수료하고 매도자니까 뭐 내야 돼요? 증권거래세 내야 되죠. 유가증권시장은 몇 퍼센트? 0.25. 증권거래세 0.1, 농특세 0.15고요. 코스닥 시장은 0.25인데 증권거래세만 0.25. 코넥스 시장은 0.1이었죠. 그래서 증권거래세 공제 후에 대금을 수수하고요. 명의개서 같은 경우는 발행회사의 지정기관의 명의개서 후에 주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명의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일이 신청한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된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명의가 개서가 되는 실질 주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꺼번에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식시장에 의해 첫 번째 시장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장 관리,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런 이제 주식시장에 의해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